자, 5번째 챕터 유형자산의 5번째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부분. 자, 유형자산 감가상각은 이번 시간에 전부 다 할 건데요. 우리가 유형자산 감가상각합니다라고 하시게 되면 상각의 방법을 지금 제가 여기다 써드린 거거든요.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회사도 있고 정률법으로 생각하는 회사도 있고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이라는 것도 쓸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회계 입장에서는 3번과 4번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분 공부하는 관점이니까 이 5개를 다 갖고는 가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업무에서는 이중체감법과 연수합계법은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 분명히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은 당연히 출제를 합니다. 뭐로 낼까요? 이론 문제로. 전산실무에는 아예 이 메뉴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업무에서는 정액법을 쓰거나 정률법을 쓰거나 생산량 비례법을 쓰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회계는 5가지 중에 당신이 무엇하면 된다? 합리적인 방법을 너가 알아서 선택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합리적인 방법 선택은 회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무자들은 합리적인 방법 선택이 좀 어렵거든요.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뭘 하냐면 난 그냥 세법 따라갈게. 법인은 법인세법, 개인은 소득세법이겠죠. 그런데 법인세법에 있는 걸 소득세법에서도 동일하게 쓰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럼 세법에 갔더니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지금 너가 사업을 처음 개시했다라고 하면 최초 법인세 신고하는 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회계 기간이 아무 말이 없으면 다 언제로 가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가자라겠죠. 그러면 12월 31일이 회계 기간이 끝나는 날짜죠. 그럼 보고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우리 언제 다음에 몇 월까지 신고하셔야 되죠, 여러분? 익년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다음에 3월 말까지 우리는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도 하셔야 되고 납부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자, 그러면 요 법인세 신고하는 첫 해. 그러니까 여러분 신규 사업자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법인세 신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첫 번째 법인세 신고 시 무엇을 한다? 방법을 신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건물은 정액법으로 할게. 기계장치는 정률법으로 할게. 아, 우리는 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업법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업권이어서 광업권은 생산량 비례법 쓸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인세 첫 신고할 때 신고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첫 번째 법인세 신고를 할 때요. 신고를 안 했대요. 신고를 안 함. 자, 그러면 그런 걸 세법에서 무신고라고 해요. 아, 그러면 법적으로 페널티가 있느냐? 아니요. 무신고이면 법에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건축물은 무슨 방법으로 생각해라? 정액법으로. 그럼 제가 무신고했는데 정률법으로 생각을 했어요? 불법인 거죠.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턴이 움직여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가고 그러면 건축물을 뺀 이외의 자산은 우리 무엇으로 한다? 정률법이요.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는 여러분 정액법 내지는 정률법밖에 쓰지 않아요. 근데 우린 공부할 때 5개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은 다 내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내는 건 이 2가지를 가장 많이 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시험 공부할 때 최소한 다른 건 다 버려도 이 2개의 삼각 방법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셔라. 그리고 회계에서 배웠던 삼각 방법이 세법에서도 계산 방법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계산 공식이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요. 근데 여기에 단서 하나 붙여드릴게요. 단. 요거는 저희가 전산 실무할 때도 한 번 더 거론할게요. 단. 누구는 우리가 자동차 중에요. 자동차 중에 업무용 승용차로 부르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자격증 준비를 안 하면 그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자격증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업무용 승용차라는 게 있는데요. 업무용 승용차라는 법령 규정이 있습니다. 이 업무용 승용차는 어디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렇게 배웁니다. 그럼 부가세에서 배울 때 여러분 이거 법인세에서는 업무용 승용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라고 제가 한 번 더 거론해드리면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부가세에서는 업무용 수용자라는 거 안 건드려요, 여러분. 안 건듭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언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제 강좌 길었던 거 있었죠. 강제매체권 구입할 때 우리가 업무하러 가시면 자동차 구입 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면서 취득가액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취득세는 어떻게 내고 이런 얘기 했었죠. 그때 얘기했었을 때 우리가 영업용 자동차와 비영업용 자동차는 의미가 다르다라고 했죠. 그러면 비영업용 자동차인 거예요. 그 부분이 업무용 소형차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법에서 무조건 무슨 법으로 생각하라고 정해놨다? 정액법. 신고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정액법이에요. 자, 요런 걸 준수해서 업무자들을 합니다. 시험은 그렇게 안 낸다는 거죠. 그냥 삼각방법을 써줄 거예요, 시험지에. 그럼 그거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업무는 대부분 세법에 있는 걸 합리적인 선택 방법으로 본인들이 적용시켜버려요. 그게 제일 속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알아두셨으면 해서 알려드리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증 준비와 업무는 갭이 자꾸 생겨요.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회계적인 입장에서 배우는 건 회계만 주장하는 얘기고 세법에서 얘기하는 건 세법에서만 주장하는 거고 업무 담당자는 뭘 적용할 건지는 선택은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자들은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제가 프로그램 잠깐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지금 여기 프로그램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우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렇게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고정자산 등록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학계전액시산표에 갔더니 유형자산이 얼마, 무형자산이 얼마 이렇게 뜨겠죠,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반드시 고정자산 등록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은. 그러면 여기 들어오면 아, 너는 삼각방법 뭐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럼 여기 삼각방법을 뭐로 갈 건지 결정해라. 그럼 여기서 삼각방법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글씨는 이 자리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삼각방법을 선택을 할 때요. 무슨 부분? 아, 나는 지금 현재, 제가 키를 잘못 눌러서 그렇고요,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삼각의 방법을 정률법으로 갈 건지 정액법으로 갈 건지 제가 프로그램은 뭐가 없다. 그럼 지금 저희가 회계상에서 배울 땐 정액법도 있고 정률법도 있고 이중체감 연수학계법 생산형 비례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중과 연수는 아예 안 쓴다. 이건 계산이 또 합리적이지도 못해요.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이 부분은 그리고 연수학계법은 사실상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 공식이 너무 어려워요. 원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래서 아예 업무에서 안 쓰는 거고요. 그럼 이 두 가지는 아예 없을 거라고 했죠. 아예 안 들어와 있죠. 여러분 여기 메시지 보이시죠? 그래서 아예 안 들어와져 있고 그리고 정액과 정률을 쓴다. 근데 생산형 비례법은 광업회사들이 써요. 근데 문제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손계산 하셔야 돼요. 회사가 광업회사인데 생산형 비례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근데 지금 제가 분명 여기 선택 버튼 보여드렸죠. 삼각의 방법, 정률법은 0번 선택하고 정액법은 1번 선택하라고 메시지가 들어와요. 근데 생산형 비례법 글씨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생산형 비례법으로 기계장치를 삼각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생산형 비례법이라는 부분은 이 메뉴에서는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계산을 해서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프로그램에 선택 버튼이 없다라는 거 됐을까요? 그리고 여기 글씨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는 2016년도 이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 하셔라? 무조건 정액법이란 글씨 써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사고를 치니까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업무 담당자들은 이렇게 팁이나 메시지를 아래쪽에 써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바버릇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는 부분은 정률법으로 생각 못해요, 여러분. 근데 업무용 승용차에 안 들어오는 자동차다? 정률법 써도 돼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규정에 들어오는 자동차는 무조건 정액법. 그리고 자, 내용연수도 보여주니까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내용연수도 원래 회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추정하는 거다. 맞아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추정치 계산하는 게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에 개발자들이 어느 법을 가져다가 법인세법에 나와져 있는 내용 연수를 여기다 주에다 가져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 내용 연수라는 게 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값입니다. 그래서 기준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5% 구간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5년 곱하기 25%에서 25%를 계산해서 빼고
더해서 구간이다. 그러니까 4년과 5년 사이에서 내가 연수를 결정하시면 돼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버튼 눌러서 보여준 이 화면은 세법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프로그램에 탑재시켜 준 거예요. 근데 실무자들이 이 탑재된 걸 대부분 선택해서 쓰더라는 거죠.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내가 기계를 샀는데 내용 연수를 5년을 적용하고 있었다. 자, 근데 그 기계는 2년 전에 산 기계래요. 그리고 금년도에 기계를 또 샀어요. 아, 근데 올해는 내가 10년으로 적용하고 싶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상각의 방법을 결정하고 내용 연수를 결정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 기계이다. 그러면 동일한 방법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같은 사업장에 기계를 또 샀다. 근데 얘는 정률법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내용 연수가 5년이다. 그럼 올해 산 기계도 정률법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내용 연수 몇 년? 5년 적용하시는 거예요. 과거 거 5년 적용하고 올해는 10년 적용하기다. 그거 안 된다고요.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다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동일하게 갑니다. 그걸 회계에서도 동일하게 가라고 배우셨어요. 어떻게? 매기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 해야 된다? 전기에 적용하는 부분이 금년도에도 무엇 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그래 우리는 재무제표를 무엇 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있다. 비교 가능성 제고해야 된다고 분명히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와 세법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 규정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다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업장에서는 동일하게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프로그램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그럼 저희는 다시 안으로 들어올게요. 자, 교재 부분은 우리 94페이지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또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이라는 걸 왜 하는 거냐. 자, 우리는 사업을 한번 시작하면 무엇할 것이다. 계속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업의 가정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는 부분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 뭐다? 아, 너가 취득을 해서 장기간 사용하는 자산들이 있더라. 그러면 이 장기간 사용하는 이 자산들은 너의 입장에 놓고 봤을 때 무슨 부분? 아니, 너한테 경제적인 효과를 발생을 시켜서 이익을 창출하는 데 쓰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장기적으로 쓰는 자산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우리 취득 원가로, 역사적 원가라고 얘기하는 취득 원가로 무엇하고? 회계 처리하고. 그러면 회계 처리했다는 얘기는 장부에 얘가 계상이 되겠죠, 여러분. 그럼 계상이 되고 그리고 장기간 무엇함에 따라 사용함에 따라 우리는 얘를 정리시켜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최초에 취득했던 이 원가가 사용함에 따라 무엇할 것이다? 가치가 줄어드는 게 정상적인 현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한다는 가정 때문에 취득 원가를 회계처리해서 올려주고 사용함에 따라 가치 감소되는 것만큼 우리는 비용 처리하는 걸 인정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감가상각인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만약에 우리가 1년 단위로 끝나서 소매에서 1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해서 12월 30일에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1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해서 12월 30일에 폐업하고 또 다시 1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해서 폐업하고 이런 경우라면 이거를 따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인위적인 회계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었고 그 부분에 반론 제기했던 게 청산하지 않는 한 우린 계속 기업 가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취득 원가로 정리하는 거고 그리고 뒤에 가서 무엇하겠다. 사후관리할게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감가상각이에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대한 부분.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의미를 설명드렸던 부분은 조금 용어를 고급스럽게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 그게 요 용어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시험제 그대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써드린 이 용어에서 사출해서 내는 거예요. 왜냐면 회계적인 용어의 정의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은 취득한 시점 이후부터 영업활동에 무엇할 것이다? 쓸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은 기업의 수익 창출에 무엇한다? 공헌하게 된다. 제가 이익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최초에 취득했던 부분에 이 효용은 유형자산이 사용함에 따라서 무엇한다? 점차적으로 감소되더라. 그러니까 취득원가가 줄어든다. 가치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5년 전에 샀던 기계에 20억짜리인데 지금도 그 기계가 20억짜리냐? 그러기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 감소되는 부분, 효용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하자? 비용 처리하자.
그래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걸 회계에서도 세법에서도 모두 다 인정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감가상각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그 감가상각은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결정이 되면, 자, 그러면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무엇한 금액? 뺀 금액. 그래서 이 잔존 가치라는 건 내가 내용 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이 끝나고도 우리 시장에 내다 팔면 무엇 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내용 연수가 다 끝나고 나서 유형자산은 물리적인 실체가 있고 사실상 내용 연수가 끝났다고 해서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이 무슨 부분? 시장에 가서 내다 팔 때 10원 한 장 못 받더라도 이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아, 나는 지금 PC가 너무 오래돼서 내다 놓으려고 보니 그거 그대로 내놓으시면 안 돼요. 딱지 사서 붙이셔야죠. 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디 가셔서 구청에 가시거나 또는 제가 아파트에서 내놓는 거다. 그러면 우리 왜 관리사무소에서 그거 팔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2,000원, 3,000원, 5,000원 이렇게 딱지 사서 무엇해요? 붙여서 내놓죠. 그럼 여러분 잔존 가치는 0인데 오히려 내가 그걸 처분할 때 돈이 들어가는 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에서는 이 잔존 가치 금액을 무조건 얼마를 남겨놓는 1,000원을 남겨놓는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아까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던 무슨 부분이다. 우리는 비만 금액이라는 부분만큼은 남겨서 얘를 무엇할 때 장부에서 제거할 때까지는 무조건 끌고 다녀야 된다. 왜냐하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가에 1,000원이 남겨져 있는 자산들이 대체적으로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시험은 이 비만가액 1,000원을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더 재밌는 건 법인세에서도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법인세는 감가상각이 끝나는 자산을 잘 내지 않아요. 여전히 하고 있는 애들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감가상각을 계속 해야 되는 자산들을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가액 1,000원 남는 아이들은 시험에서조차도 보질 않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업무적으로는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아예 세팅값이 뭐가 되어 있다? 비만가액 1,000원이 남겨져 있는 부분이 아예 자동으로 뜨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기계장치 하나 등록한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 샀고요. 그리고 상각은 4년 동안 할 거예요. 네, 4년 동안. 그럼 2020년도에, 10년도가 아니라 2020년도에 샀으니까 지금 여기 2020년도라고 제가 입력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 12번 자리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지금 완료라고 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완료로 떠 있으면 될까요? 2010년도인데 여기가 완료가 떠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완료가 떠 있냐면 제가 양도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팔아버려서. 그런데 제가 양도 날짜 지어볼게요. 자, 지우면 여기 진행으로 글씨 바뀌죠. 자,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제가 2010년도에 사서 감가상각을 4년 동안 하겠다. 내용 연수를 4년을 추정을 했어요. 4년 동안 하겠다라면 4년이 될 때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 상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행 중이란 글씨로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장부 금액이 445만 5천 이렇게 나온 거란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무엇으로 바꿔볼까요? 이 자리를 2015년 10월 20일로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이 자리의 금액은 제가 상각이 다 끝난 거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상각이 다 끝났어요. 근데 이게 이제 넘겨받은 정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겨받은 정보이면 이렇게 감가상각이 다 끝났다. 그럼 왜냐면 2015년도인데 제가 4년이면 15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16년, 17년, 18년, 19년도이면 끝났어요. 지금 2021년도니까 제가 지금 강의하는 시점이. 그럼 2021년도 시점에서는 지금 압축기라는 기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공장에서 쓰고 있다. 근데 얘는 19년도에 벌써 상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얘는 장부에는 그냥 계속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장부 금액이 얼마라고 1,000원이라고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1,000원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상각이 무엇됐다? 다 끝났다고 이렇게 글씨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똑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가끔 나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손대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이 자리를 2,000으로 바꿔버리고 장부 금액을 0으로 바꿔요. 잔존 가치를 본인이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거 손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라는 걸 사전에 신입사원이 다른 질문했을 때 답변 드렸던 게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잔존 가치는 회계 입장에서는 너가 추정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잔존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비만 금액 1,000원은 무조건 장부에 남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유형 자산도 무형 자산도 그래서 두 자산 모두 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 임의로 손대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대부분 2,000원 언제 없애냐고 물어보시는데 언제요? 팔면요. 그러니까 장부에서 제거되는 방법은 누군가한테 양도하거나 누군가 교환을 하거나 또는 무엇하거나 폐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까 PC를 내놨다고 했죠. 그건 폐기예요, 여러분. 그거 딱지를 붙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아니면 내가 임의로 장부에서 제거 못해요. 그래서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내가 자산의 항목으로 한번 장부에 들어오면 내가 넣었다 뺐다 하는 거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도 회계도 못해요. 그래서 한번 계상이 되면 내가 장부에서 없애는 방법은 매각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그게 처분했다, 양도했다, 교환했다, 폐기했다. 이런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얘기 부연 설명은 뒤에 처분해서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이 잔존 가치를 뺀 금액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고요. 그거 가지고 무엇하자? 우리가 추정했던 내용 연수 동안 무엇하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 기간 배분하는 걸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 정의를 물어보게 되면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물어보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의 글씨는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간 배분하는 원가의 배분 과정을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 기간 배분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회계 기간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그러면 그 기간에 걸쳐서 기간 배분화 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5년이면 5년 동안, 7년이면 7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거를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자 2021년도 재무상태표에 기계장치가 500만 원. 자, 이 500만 원이 무엇이다? 취득원가인 거예요, 여러분. 나 얼마 주고 샀어요? 라고 하는 취득 원가로 회계 처리하면 이 자리에 들어오고 감가상각해서 우리 비용화한 건 무엇해라? 차곡차곡 장부에 쌓아라.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만든다. 근데 이 누계액은 따로 대변에 분계가 나오지만 무슨 부분? 본인하고 관련된 계정 밑에 세트로 묶여갑니다. 그래서 기계장치가 프로그램에서 206번이면 이런 거는 대부분 프로그램 구입했을 때 자동으로 세팅값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1이 돼서 우리 몇 번의 코드에 가면 207번의 코드에 가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기재가 되고요. 그리고 나는 장부 금액이 얼마가 된다. 요게 장부 금액이 돼요. 자, 4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또 상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매월마다 상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가서 또 상각을 하면 취득원가는 변화가 없겠죠. 자본적 지출이 있지 않는 한. 그러면 500만 원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쌓으라고 했으니까 2022년도 상각한 부분이 쌓여서 우리 이 자리에 합산이 되지고요. 그리고 장부 금액이 무엇되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점차 감소함에 따라서 비용으로 인식해서 정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장부 금액이 점차적으로 무엇돼요? 감가상각함에 따라 감소되고 있죠. 네,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 그런 걸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언제 한다고요? 결산 때 12월 31일에 하는 부분. 그러면 여러분이 감가상각에 대한 대상 자산은 어디 가셔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유형과 무형자산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신규로 취득한 거는 올해 최초 감가상각을 시작하겠지만 과거에 취득했던 건 벌써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니까 합계잔액 시산표에 있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고정자산 대장이 있을 겁니다. 제가 고정자산은 누구하고 누구를 붙여서 부르는 거라고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세법에서 이들을 고정자산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래서 부가세법에서도 고정자산, 법인세법에서도 고정자산, 그러면 유형, 무형자산을 말한다. 그래서 고정자산 대장에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 몫이에요. 되셨어요, 여러분? 시험은 이렇게 못 내요. 네, 시험은 그냥 등록하세요.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하세요. 이거 정도밖에 못 내요. 근데 업무를 하실 때는 합계잔액 시산표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확인하시고
고정자산 등록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셔야 되니까 고정자산 대장을 열어서 무엇하셔라? 확인하셔라. 미등록 자산이 있으면 무엇한다? 추가 등록해라. 미등록 자산은 없는 것 같은데 금액이 차이가 난다? 그럼 자본적 지출이 있었는데 그 금액을 입력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걸 다 하셔야 결산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감가상각 얘기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감가상각을 안 하는 자산이 있죠, 여러분. 감가상각 제외재산. 자, 그러면 제외되는 자산은 일단 무슨 부분? 자, 유용자산이 아닌 자산에서 얘기할 때 재고자산은 감가상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여러분. 아니, 유용자산 수업하는데 감가상각 재고자산 왜 거론해요? 라고 하실 때 부동산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부동산 매매업을 해요. 그럼 부동산 매매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건물을 갖고 있다? 그럼 상각하느냐? 안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재고자산과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투자자산이 있었죠? 투자자산. 그래서 재고자산과 투자자산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을 것이다. 자, 이들은 상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자산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 여러분, 토지는 가치가 감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겠죠, 여러분. 오히려 내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시세 차익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했었죠. 그래서 토지도 가치 감소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용함에 따라 가치가 줄어든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도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용하지 않는 자산. 감가상각이라는 건 내가 사용을 시작해야 상각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기계 작년에 샀는데요. 작년에 상각 안 했는데요. 라고 해요. 알고 봤더니 이 자산이 취득을 해서 시운전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사용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산 시점은 2020년도인데 사용을 시작한 시점은 2021년도 2월이더라. 그럼 여러분 2월부터 12월 달까지만 상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연도는 계속 쓰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시점부터 가기 때문에 우리 사용을 안 한다라면 상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누구는요?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은 우리 사용을 하지 않죠. 짓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감가상각 자산에서 빼주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 토지 옆에 써드릴게요, 여러분. 누구도 하지 마셔라. 제가 앞에서 유형자산 얘기했을 때 여러분 업무에 가시면 미술품을 볼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미술품? 네. 그러면 회사가 미술품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유형자산으로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비품에 많이들 처리해 놓으시기도 합니다. 또는 미술품 아예 계정을 따로 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미술품은 실질적으로 가치가 감소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품도 상각을 안 하게 됩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나온 부분. 시험에서는 미술품 안 건드려요,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 냅니다. 감가상각하면 안 되는 거. 그럼 대부분 토지이거나 건설 중인 자산이거나 이런 병으로 더 많이 내긴 해요. 그런데 미술품도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제외 자산도 꼭 기억해 주셔라. 자, 감가상각과 관련돼서요.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려면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감가상각비 결정 요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감가상각비 결정 요소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 얘기가 취득 원가.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필요하잖아요. 그 금액 중에 얼마 주고 샀냐고 얘기하는 취득 원가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취득 원가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 내용연수. 넌 몇 년 동안 사용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지금 내가 내용연수 동안 사용하고도 얼마만큼의 가치가 남겨져 있을 것 같냐라고 하는 잔존가치.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요소가 결정이 돼야만 감가상각이라는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취득 원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얼마 주고 샀느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외부 구입은 구입할 때 지불한 대가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지불한 대가에 우리 취득과 관련된 뭐가 있을 것이다? 부대 비용이 있죠. 그거 더해 주시고 그럼 기본적으로는 요 가로친 부분까지가 전부 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 부분이 끝. 그런데 이제 이후에 뭐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취득 후 지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하고 나서 사용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지출이 발생이 되더라. 근데 그 취득 후 지출 중에 누구에 대한 부분,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이 자본적 지출은 취득 원가에 무엇 하서라? 가산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산해야 되니까 더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적 지출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취득을 하고요. 그 해에 나타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대부분 사용하는 과정 중에 일정 기간 뒤에 나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1년 뒤에 발생이 된다거나 또는 뭐 2년 뒤에 발생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발생되는 경우들이 더 많기도 해요. 그래서 그 지출이 있으면 무엇 하셔라, 더해 주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구입한 경우도 있지만 본인들이 제작하거나 건설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린 이 건설하는 시점에 들어간 비용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직접 원가가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추적이 가능한 직접 원가. 그래서 재료비가 얼마이고 노무비가 얼마이냐.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제조하는 과정 중에 들어가는 경비가 있다라고 해서 제조 경비. 그러면 이 부분에 누가 더해질 거고요.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취득 부대 비용을 가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뭐가 있었다라면 자본적 지출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더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글로 얘기하면 무슨 부분? 아니 당신이 외부에서 사는 시점 또는 건설하는 시점에 지급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있을 것이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담할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이 취득 원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공식처럼 써드린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부분? 내가 이제 감가상각과 관련돼서 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비용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비용화시키는 기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 부분을 회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너 얼마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용이 가능한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 연수가 회계 입장에서는 자산의 예상 사용 기간을 의미한다. 또는 자산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생산량이라든지 이와 유사한 단위를 말한다. 왜냐하면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 가지고 안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요. 대부분들이 사용 가능 기간이라는 표현은 회계 입장이고요. 업무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몇 년에 걸쳐서 비용화시키고 싶은 건데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앞에서 얘기했을 때 기간 원가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기간 비용으로 배분한다 이런 얘기했었고 그러면 기간에 걸쳐서 비용화 처리하는 기간을 5년으로 볼 거냐 7년으로 볼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사용하는 기간이 5년일 것이다 7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세법하고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법은 자산의 예상 사용 기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비용화 시키는 기간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회계는 얼마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용 연수는 얼마 정도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치를 쓰는 용어는 맞지만 사실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 그거 더 쓰면 안 돼. 5년 동안 사용한다고 했었잖아. 라고 해서 치워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부분을 무엇하기 전까지는 매각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실제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관련돼서 등록을 하시고 대장에 들어가서 보시면 내가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내용 연수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글씨가 들어온다는 거 아까 보여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 내용 연수가 4년 동안 상각하겠다. 그래서 4년이 완료가 되면 우리 완료라는 거로 글씨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로도 표현이 된다라는 것도 보여드렸던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회계적인 입장은 어쨌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요. 자, 잔존 가치는 자산의 내용 연수가 끝난 시점에 그 자산을 시장에 내놨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고물상에 팔든 아니면 또 다른 업자한테 넘겨줬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대가, 그거를 남겨져 있는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잔존 가치, 잔여 가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부분. 그러면 제가 시장에 팔겠다라고 했을 때 무슨 뭐 내가 고물상에 물건을 팔아서 고물값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하고 관련돼서 또 다른 비용이 있었다. 처분하는 과정 중에 내가 고물상까지 갖다 줘야 되는데 내가 들고 갈 수가 없어서 뭐 화물차를 하나 불러서 화물차에 실어서 갖다 줬다. 그러면 운반비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에서 무슨 부분, 우리 지불해야 되는 운반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잔존 가치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자산의 예상 처분가액에서 예상 처분 비용을 무엇한 금액, 차감한 금액을 우리는 잔존 가치라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추정치 여러분. 우리가 내용 연수도 몇 년 쓸 수 있을 것이다. 얼마만큼 남겨져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무엇이다? 추정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추정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잔존 가치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0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용하고도 장부에 계속 남겨줘야 돼요. 이게 유형하고 무형하고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유형 같은 경우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 실체를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사용하고도 내용 연수가 끝나고도 계속 사용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엇하기 전까지, 매각하기 전까지에는 장부에 남겨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잔존 가치가 0이라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세팅 값은 무슨 금액이 탑재되어 있다. 비만가액 1,000원이 남겨지게끔 무엇되어 있다. 설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거는 세법 규정에 의해서 들어온 부분입니다. 원래 세법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비만가액 1,000원과 네가 산 취득 원가의 5%를 기준으로 작은 금액을 잔존 가치로 남겨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5%가 항상 2,000원보다 커요. 사실 계산해보면. 그래서 대부분 1,000원이 남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안 배웠지만 뒤에 가면 회계에서는 잔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는 내 것처럼 표현을 하지만 법의 보호를 받는 기간이 끝나지면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특허권을 더 안 쓴다거나 또는 상표권을 안 쓴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누군가한테 팔기 전까지는 또는 장부에서 제거하기 전까지는 계속 남겨져야 돼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0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실제 세법에서는 비만가액 1,000원을 여전히 끌고 다녀요. 그래서 무형자산도 프로그램 세팅값은 비만가액 얼마가 1,000원이 그대로 등장이 됩니다. 그거 손대시면 안 되세요. 네, 내가 지금 상각을 5년 동안 하기로 했다. 근데 5년이 끝나는 해에 완료로 글씨가 바뀔 건데 그 완료로 글씨가 바뀌고 비만 금액 1,000원이 자동적으로 뜰 거예요. 근데 그거 손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오전 수업할 때 그거 손대신 분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비만 금액 1,000원을 다 0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본인이. 네. 그럼 결론적으로 그 해의 감가상각비를 전부 다 100% 다 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절대 손대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업무 때문에 알려드린 부분입니다. 시험에서는 비만가액을 아예 거론하지 않습니다. 세무 1급 이론의 법인세 규정이 아닌 이상은 아예 거론하고 있지 않다. 업무는 알아두셔야 될 부분.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 하나 더 부연해 드리는 건 일반적으로 취득 원가라는 건 자본적 지출을 추후에 나오는 지출 금액이어서 거론을 많이들 안 해요. 그래서 여기다 한 번 더 높아심에 써드린 게 이 유형자산 취득 원가는 매입가액의 취득 부대 비용이 들어오는 건 맞다. 근데 그 부분에 누구를 가산한다? 자본적 지출을 가산하기 때문에 요 가산한 금액에서 잔존 가치를 뺀 이 부분이 뭐가 된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 회계 처리만 하고 고정자산 감가상각에는 영향을 자꾸 안 주는 줄 아시는데 우리 입력하는 위치도 아까 알려드렸죠, 여러분. 그 자리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금액이 증액이 됩니다. 네, 금액이 증액이 돼서 우리 감가상각 대상 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부분은 그럼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자,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는 우리가 상각 방법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셔라?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기록하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반드시 무슨 계정이 된다?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이 된다. 근데 우리가 이게 결산할 때 하다 보니까 가치에 대한 평가로 들어가는 거여서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라고도 얘기한다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손충당금도요. 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라는 표현도 맞다겠어요. 그런데 차감적 평가 계정입니다라는 표현도 맞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계정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실수하지 마실 게 뭐냐면 우리는 회계 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치가 감소됐으니까 감가상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감가상각비를 모두 다 판매비와 관리비로만 자꾸 기억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자, 내가 지금 현재 기계를 취득해서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계 장치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 게 있다. 그럼 이 기계는 누가 봐도 어디서 사용하고 있다? 생산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생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게 기계장치라고 보셔야 되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제조 원가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재료비가 있고 인건비에 해당되는 노무비가 있고 제조 경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제조 경비거든요. 그래서 제조 원가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몇 번째 코드를 써야 된다? 아, 500번째 코드를 써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제조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다. 우리는 소위 말해서 대표이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분명히 대표이사가 지금 현재 타고 다니는 자동차라고 했으니까 대표이사의 소속은 대부분 사무실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는 어디에 속하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비라는 부분의 회계 처리는 제조하고 관련되어 있으면 제조 원가로 판매와 그렇지 아니한 건 판매하고 관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와 관련되어 있으면 판매비와 관리비로 갑니다.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는 프로그램 코드가 몇 번대에 있다? 800번대 코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거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거. 요 얘기가 어디서도 똑같이 나오냐면 여러분 무형자산 감가상각할 때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무형자산도 상각을 할 건데 그 상각에 대한 부분이 제조하고 관련되어 있으면 제조 원가로 가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조심하실 것.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참고는 뭐냐면, 저희가 자산의 차감 계정도 있고, 원가의 차감 계정. 원가는 비용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비용의 차감 계정도 있고, 그리고 매출은 뭘까요? 수익이겠죠? 수익의 차감 계정도 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알아두실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써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차감이라는 성격이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누구의 차감 계정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마이너스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표시를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써둔 이 참고사항은 계정 과목 등록하실 때 관계되어 있는 코드가 누구인지도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슨 부분? 차감 계정입니다라고 하는 성격 또는 구분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가서 차감이라는 걸 선택을 또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실수하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 근데 이거를 실기 문제로 전산 실무 문제로 출제하겠다 그러면 계정 과목 등록 문제로밖에 못 내요. 그러니까 등록하는 문제로 내지 않으면 결국 다 이론에서 내겠죠. 이론에서. 그럼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저희가 배웠던 게 누가 있다? 우리 매출 채권이라든지 기타 채권의 차감 계정인 대손 충당금이 있었고요. 그리고 재고 자산에 대한 우리 평가가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에서 배웠던 국고보조금이 있었죠. 근데 이 국고보조금은 어떤 경우에만 차감 계정인가요? 상환 의무가 없는 거였었죠. 상환 의무가 없음. 자, 그 부분에 대한 건 무엇으로 간다? 국고보조금은 차감 계정으로 간다. 자, 그리고 지금 배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도 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자, 매출원가와 관련된 차감 계정은 매출 애누리가 있었고, 죄송해요, 여러분. 매입 애누리가 있었고, 그리고 매입 환출이 있었고, 매입 할인이 있었죠. 다만 이 계정을 사용하실 땐 너 지금 원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원재료와 관련된 원가에 영향을 줄 거냐? 아니면 상품을 사가지고 와서 상품 원가와 관련된 거에 영향을 줄 거냐라고 해서 관계된 계정 과목을 꼭 고려해서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과 관련된 차감 계정에는 매출 애누리가 있고 매출 환입이 있고 매출 할인이 있었죠. 자, 이 부분도 여러분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되겠죠. 당신이 지금 차감해야 되는 이 매출이 상품을 팔아서 나온 매출인 건지 그러면 상품 매출과 관련된 관계를 따져보시고 아, 내가 제품을 팔아서 할인이 나왔다라면 제품 매출과 관련된 할인의 코드들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매출원가라든지 매출과 관련된 차감 계정은 관계 코드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비용의 차감 계정 이거 말고 또 하나 기억나야 되는 거 있지 않아요? 우리 대손충당금 환입이 있었죠, 여러분? 그러면 대손충당금 환입이 일어나면 기타 채권과 관련된 건 대손충당금 환입 계정이 영업의 수익 계정이 맞다. 그런데 누구였었다라고 하면 매출 채권이었다라면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차감 계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론적으로 누구에 대한 대손 상각비의 차감이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대손충당금 환입도 차감 계정이 있었습니다. 비용의 차감 계정이었었죠. 참고는 시험 목적 때문에도 알려드린 부분이에요. 코드 만들어 쓰는 데에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시험에서도 물어봅니다. 자, 감가상각비는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공시가 되느냐? 여러분 조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을 때 무슨 부분? 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자산에 따라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가면 어떻게 보일 것이다. 나는 토지가 5천만 원이 있고 건물은 3천만 원짜리가 있었다. 그런데 건물과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다라면 건물 바로 아래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등장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200만 원이 기록이 된다. 근데 이 부분은 자산의 차감이기 때문에 3천만 원 마이너스 200의 형태로 결론이 난다.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2,800만 원의 장부 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3천만 원은 무슨 의미가 되고요? 취득, 원가가 들어오는 자리이고 그쵸, 여러분? 그리고 이 200은 차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차감 성격이고, 그러면 빠져서 우리는 2,800이라는 금액이 나온다. 그러면 요 2,800만 원은 뭐가 된다? 장부 금액이 된다. 또는 장부가액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요 금액은 우리 감가상각을 아직 안 한 금액이죠, 여러분. 왜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해서 들어온 요 200만 원은 회계 처리에 의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 회계 처리를 추정해 보면 차변에 뭐라고 썼을 거고요. 감가상각비라고 처리를 했겠죠. 그 금액이 얼마이다? 200만 원입니다. 라고 정리했고 그리고 상대편에는 누구를 썼을 것이다.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해서 200만 원을 우리 회계 처리해서 들어온 결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상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2,800만 원은 아직 상각을 했다 안 했다? 아직 안 한 금액이 여러분.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부른다. 미상각 잔액이다 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상각 잔액은 장부가액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을까요? 그러면 여기 얘기 다 끝난 거죠, 여러분.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형자산에다 차감하는 형태로 뭐 해달라? 공시해달라. 차감하는 형태로 공시해줬죠. 자, 그리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무엇하면 빼면 우리는 그 금액을 뭐라고 부른다? 장부금액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장부금액과 취득원가는 같다 다르다? 달라 여러분. 절대로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실 거. 같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른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조심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네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울 건 뭘까요? 자, 95페이지에 넘어와서 보시면 우리 감가상각 방법이 나오게 되죠. 네, 상각 방법. 자, 감가상각 방법은 누가 있다? 정액법이 있고 그리고 우리 감가상각함에 따라서 금액이 점차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최초의 상각비는 크고 그 다음부터의 상각비는 점차적으로 작아지는 그런 걸 체감상각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감상각법. 그럼 체감상각법에는 누가 있다? 정률법이 있고 이중체감법이 있고 연수획가법이 있더라. 자,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액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상각비에 대한 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직선의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정액법은 직선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써드린 이 공식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프로그램을 쓰면 뭐가 좋을까요? 네, 컴퓨터에서 자동 계산이 된다는 좋은 점이 있겠죠? 그러면 컴퓨터에서 이 감가상각비가 자동 계산이 돼요. 그 자동 계산되는 게 누구이다? 우리가 자산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에 가서 우리 취득한 자산을 등록할 거예요. 그러면 그 등록을 했을 때 이 감가상각비가 자동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입력을 잘해야 될 게 뭘까요? 언제 샀어요? 취득원가는 얼마인가요? 잔존가치는요? 그리고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요? 이 부분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는다면 우리 계산이 될까요? 계산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 공식이 들어가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입력만 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할 때 나는 정액법으로 생각할 건지 정률법으로 생각할 건지 생산량 비례법으로 생각할 건지 생각하는 방법도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여러분 감가상각 어떻게 하시라고 했어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을 선택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여기서 하나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업무에서는 세법을 준용해서 많이 따라가고 있더라. 그래서 신고할 때
대체적으로 내가 뭐로 할 건지를 결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세법에서 정해져 있는 방식을 대부분 쓰더라.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건축물은 정액법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외의 자산은 정률법을 대부분 씁니다. 다만 누구에 대해서는 우리 영업용 승용차, 우리 업무용 승용차라고 했던 비영업용 승용차는 우리 법에서 아예 뭐로 하라고 되어 있다? 정액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내용 연수도 아예 정해줬다라고 했죠. 몇 년? 5년 동안 해라. 그래서 그걸 아예 따라가고 있어요. 실제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넘버번 시험은 그거 딴지 걸면 안 되세요, 여러분. 시험은 준 거대로 갑니다. 시험은 준 거대로 회계적인 입장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요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요 부분은 여러분 여기 보여드린 건 1년 동안의 생각비예요. 1년. 그러면 뭘 의미한다? 아, 연상각비를 얘기하는구나 라는 거죠. 연상각비. 자, 그러면 이 연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반드시 고려할 게 무엇이다? 너 지금 이거 사용하고 있는 거지? 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 상각이라는 건 사용 시점부터 하시는 거예요.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상각 안 해요. 그래서 사용 시점부터 무엇 하시면 된다? 상각을 하면 된다. 그리고 취득하자마자 바로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는 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죠. 모든 회사가 회계기간 시작 일자인 1월 1일에 취득을 하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죠.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누군가는 1월에 사고, 누군가는 2월에 사고, 누군가는 3월에 사고, 다 제각기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사용하는 시점부터 생각할 거니까 1월에 산 사람은 1월부터 사용했을 것이고 3월에 산 사람은 3월부터 사용했겠죠. 그러면 지금 3월에 취득했어요 라고 하는 경우는 1월과 2월은 삼각하는 부분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연삼각비를 계산할 때는 무슨 부분이 원칙이다? 월할상각이 원칙이다. 그럼 제가 3월에 취득했다라고 했으니까 1년은 몇 달? 12달. 그래서 12개월 중에 몇 달만 사용하였다? 3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였다. 그러면 저는 3월 1일부터 사용했을 수도 있고 3월 20일부터 사용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12개월 중에 몇 개월을 쓸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1월 미만은 몇 월로 봐라? 1월로 봐라. 그러니까 지금 3월 1일부터 쓰는 사람은 3월 한 달이 꽉 채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3월 20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던 사람은 앞에 있었던 날짜는 사용을 안 했으니까 빠지잖아요. 근데 그거 따지지 말아라. 그냥 그 달에 하루만 있으면 그냥 한 달이 되는 거예요. 하루만 속해 있으면. 그래서 1월 미만은 1월로 모아서 계산한다. 그럼 12개월 중에 몇 개월이 된다? 10개월치만큼 상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과 업무가 동일합니다. 네, 시험과 업무가 동일하다라는 거. 그래서 월할상각이 원칙이라는 거. 됐을까요? 그러면 지금 정액법에 의해서 상각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너가 얼마 주고 샀니? 라는 금액에서 잔존 가치를 빼고 그걸 무엇으로 나눠주셔라? 내용연수로 나눠라. 또는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1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3월 달에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난 여기다 곱하기 12개월 중에 10개월치만 상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건데요. 과거에 샀어요. 그러면 12분의 10이니까 그거는 사실상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자, 그리고 정률법은요.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부분에요. 우리 상각률을 곱해서 갑니다. 상각률. 그래서 상각률을 곱해서 나오고요. 천만다행인 건 우리한테 상각률 계산을 시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각률 여러분 누트 계산이 들어가져 있어요. 근데 이 누트 계산은 일반적으로 누트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 누트 안에 내용 연수 부분을 가지고 계산해요. 그러니까 누트 앞에 내용 연수가 붙거든요. 근데 요게 붙어버리면 공학용 계산기가 아닌 이상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 볼 때 공학용 계산기 못 갖고 들어가요, 여러분. 다 부정액이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계산기밖에 못 가지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지금 이 누트 계산은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반 계산기로는 아예 하지 못하죠. 그냥 누트 계산은 가능해요. 네, 누트 계산은 우리가 있었던 숫자 부분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는 표시 한번 누른 다음에 누트 누르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린 이 누트 위에 숫자가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각률은 아예 저희한테 계산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산기는 계산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상각률을 계산할 때요.
여기 지금 제가 안에 값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 드렸는데 이게 잔존 가치를 가지고 나누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률법은 잔존 가치가 없으면 계산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잔존 가치가 0이에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0 나누기 무엇이라는 내용이 들어갈 때 숫자가 0인데 어떻게 나누기를 여러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정률법은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만가액 1,000원과 취득원가 곱하기 5%를 비교해서 작은 금액을 잔존 가치로 가서 그 잔존 가치를 가지고 상각률을 계산해요. 그게 프로그램에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 연수를 입력해주면 상각률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다만 정액법하고 정률법하고 이제 비교를 한다면 여기는 정자는 동일해요. 근데 여기는 액자가 붙어 있고 여기는 율자가 붙어 있잖아요. 자, 요 두 개 차이가 뭐냐면 정이라는 건 금액이 동일하다는 표현입니다. 금액이나 아니면 율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숫자는 같다라는 의미. 근데 그 숫자가 뭐가 같다? 금액이 같다요. 그러면 나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매기 감가상각비가 무엇하다? 같다. 그러면 1년 차에도 100이면 2년 차에도 2년 차에도 100이 나오고 3년 차에도 100이 나올 것이다. 난 다 언제 취득했다? 1월 1일에 취득했다. 라고 동일한 가정을 주었다라면 10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각비가 매회 무엇하다? 동일하다. 그래서 이 액은 금액이 동일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정률은 뭘까요, 여러분? 이 상각률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각률이 매회 무엇하다? 같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거를 정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액은 상각비가 동일하다. 정률은 상각률이 동일하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이중체감법은요. 이중체감법은 우리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우리 그 부분을 무엇한다? 내용연수로 나눠라. 그런데 거기에 곱하기 2가 붙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 정률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감가상각 계산금액은 동일해요. 근데 내용연수로 나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 상각비가 계산이 되면 그거를 몇 배라? 2배만큼 상각비로 계산해라. 이렇게 되져요. 그게 이중체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을 줄여줄 건데 그 줄여주는 걸 몇 배라? 2배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게 이중체감. 근데 이게 원리적으로 맞겠냐는 거예요. 맞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최초의 상각비가 상당히 커져요, 여러분. 이 부분이. 그래서 그게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자,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은요. 내용연수의 합을 내서 상각하라는 표현입니다. 요걸 해석을 하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가지고 우리 내용연수의 합계를 내주고 그 내용연수 합계로 나눈 다음 내용연수 역순으로 무엇해라? 곱해라.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내용연수가 3년이라고 가정을 세워볼게요. 내용연수 3년. 자, 그럼 내용연수 합계이다라고 하는 건 3 더하기 2 더하기 1. 이게 내용연수 합입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6. 됐어요, 여러분? 자, 역수는 첫 해는 내용연수 역순으로 쓰라. 이거 내용연수 역순으로 쓰라는 얘기거든요. 첫 해는 뭐가 될까요? 우리 첫 번째 1차 연도에는 내용연수 역수니까 3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상각을 한 번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3번 할 건데 3년에서 그러면 하나를 빼면 2가 남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연도에 상각을 할 때는 뭐가 된다? 우리는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차 연도에는 뭐가 된다? 2에서 이제 상각을 한 번 했으니까 2를 또 빼야 되겠죠? 그러면 1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게 내용연수의 역순입니다. 그걸 여기다 쓰는 부분.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할 때는 6분의 3만큼 생각하겠다. 두 번째 할 때는 6분의 2만큼, 세 번째 할 때는 6분의 1만큼. 됐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연수합계법의 상각 방법입니다. 자, 생산량 비례법은요. 우리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고요. 잔존 가치를 빼고 내가 기계를 샀다. 그런데 3년 동안 생산을 할 건데 지금 채굴되어 있는 채굴량을 무엇해보니 채굴량을 우리 여러분 우리 검색하는 이런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죠? 땅속에 뭐가 매몰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채굴량을 지금 현재 따져보니 추정을 해보니 지금 현재 10톤이더라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이 추정했던 값을 가지고 열심히 채굴하겠죠. 그러면 1차 연도에 뭐가 있을 것이다. 실제 채굴한 양이 있겠죠.
그럼 실제 채굴이 2톤이래요. 그럼 1차 연도의 상각은 어떻게 한다? 10톤 중에 무슨 부분? 2톤만큼 안분 계산하고. 그럼 2차 연도에도 실제 이제 땅 파서 무엇한 게 있을까요? 채굴한 게 있겠죠. 그거는 5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2차 연도에는 10분의 5로 계산하고 무슨 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3차 연도도 얘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추정량이 딱 떨어지진 않아요. 대부분 추정량보다 더 채굴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더 적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3차 연도에는 얼마가 나왔더라. 우리는 6이 나왔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3차 연도에는 4가 나왔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추정 생산량분의 당기 생산량만큼 무엇해라? 안분 계산해서 삼각비를 적용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나온 부분. 우리 시험은 누굴 주로 낸다고요? 정액법과 정률법을 가장 많이 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식을 기억하실 것. 대부분 제일 많이 혼선을 빚는 건 이 자리예요, 여러분. 누구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거 가지고 계산하느냐? 아니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 가지고 계산하느냐? 이걸 계속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정률과 이중체감법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 가지고 계산하죠. 네,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니까. 그리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재무상태표를 열면 보이는 금액이 있죠. 장부가에.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금액은 상각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미상각 잔액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상각 잔액. 그래서 정률과 이중체감법은 장부가액 또는 미상각 잔액 곱하기 상각률 또는 내용연수 분의 2를 곱해서 간다. 그러니까 2배수만큼 상각해라.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공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재에 보시면 몇 페이지로 넘기시면 우리 한 장 넘기시면 96페이지 가시면 예제 1번과 예제 2번이 있을 거예요. 예제 2번 가지고 계산을 같이 하면서 특징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그래서 교재 한 페이지 넘기셔서 같이 보겠습니다. 네, 계산기 좀 잠깐 눌렀고요. 자, 그럼 교재 좀 넘겨주세요, 여러분. 자, 근데 이제 그 넘겨주시면 예제 2번 위에 예제 1번 있죠. 네, 요거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정액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동일한 금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제가 아까 정액과 정률의 다른 점이 무엇이다? 정액은 매회 감가상각비가 무엇하다? 같다. 그러면 여러분 맞는 표현인 거죠? 내용연수 동안 동일한 금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정률법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상각률이 동일하다는 표현이다. 감가상각비가 같다는 표현이 아니라 상각률이 매해마다 동일하다. 이런 표현이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 감가상각의 주 목적은 원가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배분에 있다. 그렇죠. 취득 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우리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무엇하겠다? 상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2번 맞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감가상각비가 제조와 관련된 경우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성한다. 여러분, 제조와 관련되어 있으면 제조 원가로 가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간다. 이렇게 표현해 드렸죠. 지금 이 부분의 글씨가 잘못됐네요. 답은 3번이 될 거고요. 자, 유형자산의 잔존가치가 유의적인 경우, 유의적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영향을 줄 만큼 중대하더라. 자, 그렇다면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한다. 뭐 재검토는 해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 나온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 감가상각 끝나고 뒤에 배울 때 우리 무슨 부분? 인식 후라는 부분을 배워요. 내가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뒤에 측정에 대한 부분을 해봐야 되더라. 그 얘기는 아니 감가상각을 다 끝냈다고 했으면 그거로 끝나줘야 되는데 뒤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네가 20억 주고 샀던 땅이 지금은 50억이라고 하던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지금 검토를 할 거냐. 근데 그게 토지뿐만이 아니고요. 기계도, 건물도, 뭐 비품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아무 때나 하느냐? 아니요. 보고기간 말
결론적으로는 결산 시점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검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런 거 안 할게요. 뭐 지금 남겨져 있는 젠종 가치는 처음에 결정했던 거로 그냥 갈 거예요. 그러면 원가법을 그냥 유지하겠다. 그럼 원가 모형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지금 가치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결정을 해서 영향을 주는 거로 하겠다라고 하면 재평가 모형을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택일이에요. 네, 택일. 그래서 이 검토한다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맞는 표현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두 번째 예제 가지고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두더지 상사는, 주식회사 두더지 상사는 2021년 1월에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를 10만 원에 취득했고요. 자, 내용 연수는 3년입니다. 자, 이 3년을 루트를 씌워서 정률을 계산해 보니 0.6316이 나온대요. 이건 제가 계산을 했던 수치고요. 네, 이거 실제 프로그램 넣어도 0.6316이 나옵니다. 자, 잔존 가치는 5,000원이라고 드렸고 추정 총 생산량은 현재 1,000개라고 드렸습니다. 자, 2021년도 지금 현재 2021년도에는 300개, 2022년도에는 400개, 2023년도에는 300개를 무엇하였다? 생산하였다 또는 채굴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 저는 숫자는 딱 맞춰드렸어요. 300 더하기 400 더하기 300 하면 1000이죠. 추정 총 생산량 일치시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런 사건이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무엇 해달라? 정액법으로도 계산해주고 정률로도 계산하고 이중체감법도 연수학계법도 생산량 비례법도 다 계산해봐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었을 때 무슨 부분? 자, 삼각과 관련된 공식은 기억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정액법에 의해서 삼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한다?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고 누구로 나눠주시면 된다? 내용연수로 나눠주시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취득한 금액은 얼마이다? 여러분 우리 기계장치 얼마 주고 샀어요? 여러분 10만 원 주고 샀어요 라고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자, 그리고 잔존 가치는 얼마이다? 5,000원입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내용연수 몇 년이다? 3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감가상각하기 위해서 필요한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다 했네요. 계산 가능하죠. 그럼 2021년도에는 취득원가 얼마에서 10만 원에서 얼마를 빼시고 5,000원을 빼고 그리고 내용연수는 몇 년이다? 3년. 자, 나누기 3을 하시든 아니면 곱하기 3분의 1을 하시든 원리는 같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거 계산을 해보시면 저희 지금 여기 수치를 눌러보시면 10만 원에서 얼마 빼주시면 된다고요? 5,000원. 그럼 10만 원 마이너스 5,000원 해주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나서 95,000원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기 3 또는 곱하기 3분의 1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금액이 얼마 나온다? 31,666원이 나옵니다. 저는 올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31,667원을 한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2021년도에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31,667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에 31,667원의 회계처리를 당연히 했겠죠, 여러분. 왜냐면 회계처리가 달라질 건 없어요. 금액만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감가상각비 우리 입으로 얘기했던 거 저 잠깐 쓸게요. 31,667원. 그리고 상대편 계정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에 얼마? 31,667원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우리 재무상태표에 계상하게 되면 자 처음에 최초에 취득했을 때는 그냥 덩그러니 10만 원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는 31,667원이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장부의 금액은 얼마가 남는다? 요거 빠지는 거니까 68,333원이 남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 이게 1차 감가상각이고요. 해가 이제 바뀌어서 다음 연도, 2차 연도를 맞이하면 2022년도에 또 상각을 하겠죠. 그러면 10만 원 마이너스 얼마요? 5,000원을 하시고 거기에 우리는 나누기 3 또는 곱하기 3분의 1. 근데 여러분 금액이 같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계산하는 부분의 수치가 같잖아요. 달라질 수가 없죠. 그러면 2차 연도에도 31,667원.
그런데 여기에는 계속 쌓일 거라고 했으니까 감가상각 요계획은 지금 31,667원에 우리 감가상각비 이 두 금액이 무엇돼서 합산이 돼서 뭐가 될 것이다? 63,334원이 되죠. 그리고 장부 금액은 얼마에서 우리 취득원가 10만 원에서 63,334원이 빠져서 36,666원이 되는 거죠. 됐을까요? 자, 세 번째 해 3000년도에 가면 2023년도에 우리 3차 마지막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10만 원 마이너스 5천 원 곱하기 우리 3분의 1 하시면 우리 이때는 뒤에 걸 버릴게요, 여러분. 네, 그래서 31,666원을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면 63,334원에 누가 더해져서 31,666원이 더해지면 우리는 얼마가 되더라? 95,000원. 그러면 장부 금액은 10만 원에서 95,000원 빠지니까 얼마만 남는다? 5,000원만 남아요, 여러분. 그래서 잔존가치라는 건 상각을 안 하는 금액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각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나 몇 년 쓸 것 같아요. 우리는 몇 년 쓸 것 같다겠어요, 여러분? 3년. 그럼 3년 동안 상각을 하고 나면 가치가 남겨진 걸 따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잔존가치는 상각 대상 금액에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5,000원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남겨진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변화 추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 반영을 해보면 자, 지금 아까 했었던 회계처리 부분에 보시면 자, 재무상태표에 2021년도 상각을 하고 나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거 제가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장부 금액은 전 아래쪽에 썼습니다. 68,333원이 나오죠. 됐을까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요. 감가상각비 추이를 좀 보면 자, 내가 감가상각 1년차 우리 지금 현재 저희 여기는 1년차라고 쓸게요. 1년차였을 때 상각비가 얼마이다? 31,667원이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그래프가 나와지는 거죠. 됐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2차년도 상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2차년도 상각을 하게 되면 우린 지금 기존에 있었던 31,667원에 우리 31,667원이 더해져서 얼마로? 63,334원으로 빠지니 기재가 되면서 얘를 빼면 36,666원이 남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2차년도의 상각비도 뭐가 된다? 우리 동일한 금액인 거잖아요. 그럼 2차년도에도 동일하다라고 얘기가 되죠. 그럼 그래프로 연결해보면 이렇게 직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 정액법은 무슨 형태를 띈다? 직선의 형태를 띈다라고 해서 직선법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그래프를 쭉 연결해서 그려보면. 다만 뒤에 3차년도에 여기가 6이었던 건 저희가 소수점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원 단위 미만 어떻게 할 거냐는 거 정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 있었던 1차, 2차는 제가 올림을 해버린 거고 그리고 3차년도에는 절사시켜버린 거예요. 어쨌든 금액은 맞춰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이렇게 같아진다는 거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부분이 3차년도에 가면 진짜로 딱 95,000원이 돼요. 합계를 내보면. 31,667원 더하기 31,667원 더하기 31,666원. 그럼 95,000원이죠. 그래서 남겨져 있는 장부 금액은 잔존가치 금액만큼 딱 5,000원이 남는다. 만약에 잔존가치가 지금 실제 비만 금액 1,000원만 남겨지는 경우다라면 여기 1,000원만 남겨져요, 여러분. 그렇게 남겨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감가상각했던 부분은 매해마다 동일하다는 게 이런 직선의 그래프가 나오지만 취득 원가를 놓고 보면 우리 어떻게 되더라? 직선 형태로 금액이 줄어요. 그래서 우리 1차 연도에는 지금 얼마가 31,667원이 줄어서 지금 이 자리가 이제 취득 원가가 처음에는 10만 원짜리였겠죠. 그리고 감가상각하면 얼마로 31,667원이 빠져서 68,333원이 2차 연도엔 31,667원이 또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36,667원이 그리고 마지막 3차 연도에는 5,000원의 가치는 남겨져야 되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집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이 그래프를 출제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 보실 땐 변화 추이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심할 건 뭐냐면 내용 연수와 감가상각비를 물어보느냐 그럼 직선이에요. 근데 취득 원가와 내용 연수이면 그 직선이 일직선의 형태가 아니라 무슨 부분 정액처럼 이렇게 줄어드는 그래프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취득 원가와 관련된 변화를 물어보는 건지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변화를 물어보는 건지 꼭 확인하실 것. 그리고 이런 그래프 문제가 출제가 되면 정액법하고 정률법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를 많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비교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정률법. 자, 정률법의 상각 방법은 어떻게 가신다?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무엇하시고 빼고 그리고 상각률을 곱해라. 그럼 취득 원가는 얼마이고? 10만 원.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첫 해에는 0이고 두 번째는 생기겠죠? 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선 한 번도 상각을 한 적이 없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3년에 걸쳐서 상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3년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상각률의 정률은 얼마이다? 우리 0.6316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거에 걸쳐서 우리 이렇게 상각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 우리 1차 연도인 2021년도의 상각률 0.6316, 2차 연도인 2022년도의 상각률 0.6316, 우리 3차 연도인 2023년도의 상각률도 0.6316. 아, 상각률이 무엇하다? 동일하구나. 그래서 정률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상각 대상 금액은 매월 바뀌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계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서 그래프의 변화라든지 재무상태표의 변화되는 걸 좀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첫 해 거부터 이제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취득원가 10만 원이죠, 여러분. 그리고 첫 해는 상각한 적이 없으니까 상각 누계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0만 원이라는 금액에 곱하기 상각률 얼마를 곱해주시라. 0.6316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63,160원이 뭐가 된다? 상각비가 된다. 그래서 저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63,160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63,160원을 회계 처리했겠죠. 그러면 그렇게 회계 처리가 끝나지게 되면 누가 들어올 것이다. 재무상태표가 기록이 되겠죠. 그럼 재무상태표에 갔더니 기계장치는 얼마이고? 1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이다? 63,160원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장부금액은 얼마? 36,840원이 남겨지는 거죠. 됐을까요? 그럼 이제 2차 년도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럼 2차 년도는 누구를 빼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무슨 금액에서? 우리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라. 그럼 여러분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 드렸죠, 여러분? 요거를 얘기할 때 장부금액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장부금액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직 상각을 하지 않은 금액이다. 그래서 미상각 잔액이다.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미상각 잔액은 36,840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 공식처럼 드려야 되니까 10만 원 마이너스 63,160원을 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금액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36,000 얼마에 대해서 840원에 대해서 우리 곱하기 0.6316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곱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36,840원 곱하기 0.6316 이렇게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온다? 23,268원이 나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도 회계처리를 할 거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떻게 바뀔 것이다?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은 우리 63,160원 더하기 23,268원이 회계처리에서 합산이 됐겠죠? 그래서 얼마로 누계액이 결정이 된다? 86,428원. 자, 그러면 요 금액 빠지고 나면 장부의 금액은 얼마가 된다? 13,572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3차 연도인 2023년도에는 10만 원에서 얼마를 빼자? 감가상각 누계액인 86,428원을 뺐겠죠, 여러분. 그래서 남겨지는 장부금액 13,572원에 곱하기 상각률은 무엇하다? 동일하다. 그래서 0.6316을 곱해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 곱해 주시면 우리 상각비는 얼마가 된다? 8,572원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회계 처리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그러면 2022년도까지 쌓여있던 감가상각 누계액에 우리 8,572원이 더해지면 얼마가 되더라? 95,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부금액은 얼마가 남는다? 5,000원이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실 거 하나는 이거예요. 대부분들이요. 감가상각비하고요. 감가상각비 전체 합계를 물어보는 걸 오해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자, 지금 정액법하고 정률법 두 개를 비교해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액법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자, 정액법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지금 매 회마다 감가상각비는 무엇하다? 매 회마다 감가상각비. 2021년, 2022년, 2023년 동일하다. 그쵸?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 감가상각비를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잖아요. 그럼 감가상각을 다 끝내면 누계액이 합계금액이잖아요. 감가상각비 합계금액이 누계액이에요.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이 모두 다 완료된 2023년도의 누계액은 얼마에다? 95,000원이에요, 여러분.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정률법에 갔을 때도 우리 감가상각이 모두 다 끝난 누계액은 얼마에다? 95,000원이에요. 자, 이거 왜 강조해드리냐면 우리가 용어를 좀 정리하실 때요. 상각 방법에 따라서 매 연도에 누구는 감가상각비는 다르다가 맞아요. 지금 봐도 다르잖아요. 정액법이었을 때는 3만 원대였죠. 근데 정률법은 첫 해는 63,000원. 마지막 끝나는 해는 8,000원. 정말 급격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매회마다 다르다가 맞아요. 상각 방법에 따라서도 다르고 해마다 계산 공식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매년도의 감가상각비는 상각 방법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 게 맞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정액법에 의해서 첫 해의 상각비는 3만 원이었다라면 정률법의 첫 해 상각비는 63,000원인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비용을 많이 만들어내고 싶다라면 정액법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정률법으로 생각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비용을 많이 만들고 싶으면.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상각비는 다르다는 건 맞지만 우리 감가상각이 모두 끝난 상각비의 합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감가상각비의 합계. 합계액은 무엇하다? 같다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 같다라는 건 우리 감가상각이 모두 끝나면 감가상각화시키는 대상금액,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다를 수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저희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가 얼마 주고 샀다 라고 하는 취득 원가에서 누구를 빼자? 잔존가치를 빼자. 다만 이게 원래 기본적인 부분인데 여기에 누가 있으면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우리는 중간에 무엇할 수도 있다. 가산되는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잔존가치가 우리 다 5,000원이었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 안 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이 모두 다 완료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하든 이 누계액의 금액이 다를 수는 없어요. 같다가 원래 원칙적으로 맞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글씨에 혼선을 빚지 마실 것. 완료가 된 감가상각 누계액은 정액법으로 생각을 하든 정률법으로 생각을 하든 그 금액은 동일하다. 잔존가치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정액법에서는 매회 상각비가 동일했지만 정률법은 지금 보시면 첫 해에는 63,160원, 두 번째는 23,268원, 세 번째는 85,722원.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될 것이다. 감가상각비의 그래프는 이런 상태가 되죠.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에서 재무상태표 변화라는 부분들은 계속 누적적으로 쌓아서 변화 오는 추이는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정액법이었을 때는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비를 비교했을 때 직선의 형태였잖아요. 매회 동일합니다. 라는 것 때문에. 근데 여기는 첫 해에는 가장 크지만 두 번째에는 급격히 떨어지죠. 세 번째에는 더 떨어지죠, 여러분. 그리고 얘가 여기 0인 시점, 여기가 0인데 이 0인 시점까지 못 내려오는 건 잔존가치 얼마나 남겨야 되니까 5,000원 남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체감이라고 하는 체감법으로 생각하는 방법의 그래프는 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곡선이, 그래서 첫 해는 크고 그 다음부터는 무엇 된다? 금액이 상각비가 급격히 떨어져요. 네, 그게 특징인 게 체감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구분해 주셔야 되세요. 최소한 정률과 정액법에 대한 내용 연수에 걸친 감가상각비 변화되는
그래프 정도는 시험 목적상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말씀드린 거 있죠, 여러분? 내가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산하고 싶다. 언제요? 첫 해. 왜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의 합계는 완료가 되면 다 똑같기 때문에 정률법으로 생각했다고 해서 비용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정액법을 했다고 해서 비용을 적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누계액의 합은 다 95,000원 끝났으니까. 다만 첫 해 상각비는 정액법보다는 누가 더 크다? 정률이 더 커요. 네, 체감전액법으로 쓰면 다 그들 1등이에요. 그리고 정액법이 제일 작아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비교 대치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비교는 정률과 정액 두 가지를 가지고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초기에 삼각비를 크게 계산하고 싶으면 정률법을 써라 라는 문제가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알아두신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교재 팁박스에도 있어요, 여러분.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중 체감법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체감법은 지금 보여지시는 거 공식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표를 보시면 장부 금액이 잔존가치만큼 남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중체감법은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시험은 내지만 업무상에서는 이중체감법을 쓰는 회사는 사실 없습니다. 이중체감법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장부금액이라고 얘기했었죠. 또는 미상각자네. 그래서 장부 금액에 대해서 우리 무엇 하겠다?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2배만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로 나누고요. 나눈 금액의 2배만큼 상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겨지는 장부 금액이 내용 3년치 감가상각이 끝나면 잔존가치 5,000원이 남겨져야 되는데 그렇게 남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잔존가치가 5,000원이라고 추정을 해도 이공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용연수는 3년이라고 했고요. 취득 원가는 10,000원이고요. 그리고 상각을 한 번도 안 했던 첫 해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0이겠죠. 두 번째는 삼각한 금액 가져다가 적용해서 정리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공식에 맞춰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는 10만 원 마이너스 0이겠죠. 그래서 10만 원 곱하기 2분의 3만큼. 그럼 3으로 나누면 우리는 3333 체제가 나와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계산기 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금액이 딱 떨어질 수가 없죠. 눈으로 보아도. 그래서 10만 원 지금 숫자를 하나 제가 더 넣었죠. 10만 원 나누기 3 하고 나면 우린 실질적으로 33333이 나오죠. 여기에 몇 배를 내라? 2배만큼 상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66,666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할 때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했겠죠. 그거에 따라서 재무상태표는 지금 얼마의 장부금액이 형성이 될 것이다. 66,666원이 빠져서 33,334원이 장부금액으로 남죠. 그러면 2차 연도인 2022년도는 우리 10만 원에서 66,666원을 뺀 장부금액 얼마를 가지고 또 상각을 시작하자. 33,334원을 가지고 우리 감가상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곱하기 2 나누기 3 하시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22,222원이 나옵니다. 그럼 66,666원에 22,222원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를 하고 나면 누계액은 얼마로 바뀔 것이다? 88,888원으로 바뀌죠. 그럼 1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빼고 나면 우리 남겨져 있는 장부 금액은 11,112원이 남는 거죠, 여러분. 요게 미상각 잔액이 되는 거고요. 그 금액에 우리는 곱하기 3분의 2를 계산하는 거죠. 그거 계산하면 감가상각비 얼마가 나온다? 7,408원이 나와요. 여러분 실제 계산을 해보시면. 그러면 전년도까지 상각해서 가지고 있었던 감가상각 누계액 88,888원에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7,408원이 더해져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된다? 96,296원이 되거든요. 그럼 1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빼고 나면 우리는 잔존가치라고 얘기했었던 처음에 추정했던 5,000원이 남겨져야 되는데 그 5,000원이 안 남죠.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내용연수에 걸쳐서 그 변하는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우리 앞에서 정률법에서 봤던 그래프 형태가 되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특징이 뭐냐면 초기의 삼각비는 무엇하다? 크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감가상각비는 급격히 떨어지죠.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사실상 이게 이중체감 2배로 하기 때문에 이게 원리가 안 맞아지는 거지만 어쨌든 삼각의 누계액은 다른 거하고 유사하게 움직이긴 해요.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 초기 삼각비가 크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건 연수합계법. 자, 연수합계법이라고 하는 건 내용연수의 합을 내서 계산하겠다라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방법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시고 거기에 곱하기 내용연수 합계분의 내용연수 역순으로 계산해달라. 그러면 지금 내용연수가 3년이라고 했으니 내용연수의 합계는 어떻게 내신다? 우리 첫 해는 3, 두 번째는 2. 우리 삼각 한번 끝나면 1이 남죠. 그래서 그 내용연수 3, 2, 1을 더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용연수가 3년이 아니고 여러분 5년이다라고 하시게 되면 어떻게 계산한다?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3 더하기 2 더하기 2라면 내용연수 합계는 얼마가 된다? 6이 됐던 거죠. 그리고 내용연수 역순이라는 건 우리가 첫 해는 3년 차인 우리 첫 해는 이 삼각을 3년 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첫 해는 3이라고 쓰고 두 번째는 삼각을 한 번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2라고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 삼각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뭐가 될 것이다? 2를 빼야죠. 1년치 삼각을 했으니까 그럼 1이에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써라. 그래서 역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순.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에 의해서 무엇을 한다? 삼각비를 계산한다. 라는 부분. 그러면 계산 공식이 별로 어렵지도 않고 이중체감법처럼 잔존가치만큼 장부금액이 남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없는데 자, 이거를 왜 안 쓰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점을 여러분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1월에 샀죠, 여러분. 1월에 샀으니까요. 6분의 3만큼 1년치를 계산했고요. 6분의 2만큼 1년치를 계산했고 6분의 1만큼 1년치를 계산했어요. 근데 모든 회사가 1월 달에 사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업은 계속 합니다. 자, 그리고 너 언제 샀어? 라고 물어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희요. 2021년도 4월에 샀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4월에 취득했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언제? 12월 31일 결산이 도래합니다. 그럼 여러분, 요 12월 31일 1차 연도를 따져보면, 수민들 이게 3년 동안 한다라고 하면 3년의 관점은 여러분 12달 중에 12달의 관점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4월에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4월부터 언제까지가 1차 연도가 될까요? 1차 연도. 1년치의 삼각대에 해당되는 기간. 그럼 1차 연도는 2021년도 4월부터 언제까지가 된다? 2022년도 3월까지를 해야 12분의 12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4월부터 우리는 언제까지? 3월이라고 했으니까 요쯤을 3월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3월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 자리는 우리 지금 현재 2022년도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지금 1차 연도는 아직 다 도래하진 않았지만 12월 31일에 계산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12월 30일 계산할 때는 지금 얼마에서 취득 원가 10만 원에서 잔존가치 5천 원을 뺍니다. 그럼 삼각대상 금액은 결정이 됐고요. 여기에 곱하기 우리는 6분의 3 곱하기 12달 중에 얼마가 된다? 4월부터 12월까지니까 9개월이네, 여러분. 12분의 9만큼 계산해서 삼각비가 정리가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요거는 2000 몇 년도 거요? 2021년도 거. 자, 그런데 2022년도 거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 1차 연도라고 제가 보라고 하는 12분의 12만큼의 계산에서는 우리 3개월치는 안 들어온 상태예요. 그쵸? 자, 그러면 2022년도에 가면 우리가 1차 연도에 해당되는 부분도 계산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2차 연도에 대한 계산도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표시된 부분은 1차 연도 거예요. 다만 월할 계산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로 끝났다? 12월 30일 날 끝나서 우리는 12달 중에 9개월치만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12달 중에 우리 몇 개월치? 3개월치 계산해야죠. 그럼 1차 연도 부분에 대한 거 남겨져 있는 거.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은 10만 원에서 잔존가치 5천 원을 빼시고 자 곱하기 우리 6분의 3에 해당되는 1차 연도께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그럼 6분의 3. 그런데 그 부분은 12달 중에 몇 달치만 들어오면 된다? 3달치. 자 그리고 2022년도 또 누가 들어온다? 12월 31일. 자 그러면 2022년도 12월 31일. 그럼 여러분 지금 요 4월 1일부터 3월달 끝난 우리 4월달 시작하겠죠 여러분. 그 날짜부터 언제까지? 우리 2023년도에 요 구간 여기가 이제 3월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여기 3월까지가 몇 차 연도가 된다? 2차 연도가 되는 거잖아요. 2차 연도. 그러면 2차 연도의 일부가 또 몇 년도에? 2022년도 결산할 때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에서? 10만 원에서 얼마를 빼시고 5천 원을 빼시고 자 여기 곱하기 우리 2차 연도는 얼마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왜 6분의 2로 딱 끝나냐면 1월에 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는 4월에 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6분의 2 해야 된다는 게 2차 연도인 거잖아요. 그럼 2차 연도 6분의 2라는 건 지금 현재 무슨 부분? 6분의 2 곱해주고 12달 중에 몇 달치? 9개월치. 자, 이 두 개를 계산해서 무엇해 된다? 합계. 이게 감가상각비가 돼요. 그럼 여러분 복잡할까요? 복잡하지 않을까요? 복잡해요. 우리는 지금 현재 기계 하나 계산하고 있죠? 우리 회사에 기계가 100대가 있다? 그럼 100대를 다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건물도 있다? 이렇게 계산하시고. 비품도 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만 사랑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시험도 난이도가 있게 내고 싶을 때 연수학계법을 건드려요. 그리고 연수학계법은 사실상 전산이나 AT는 잘 안 내다가 대부분 ERP에서 잘 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산도 이 문제를 함정팔 때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으로 대부분 냅니다. 네, 이론으로. 그래서 연수학계법은 지금 계산의 원리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다? 내용연수 합계본의 역순을 계산할 때 1월 달에 회계연도 초에 사지 않는 한 우리는 이렇게 두 개를 계산해서 더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다는 거죠. 그리고 기계가 모두 다 4월에 샀냐고요? A 기계는 4월에 사고 B 기계는 10월에 사고 C 기계는 12월에 사고 난리도 아니겠죠. 그게 정말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일거리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 부분. 그리고 제가 왜 시험에 난이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첫 해인 2021년도 거 4월에 샀어라면서 계산을 내면 요것만 하면 돼요. 월할 계산 11분의 9. 근데 여러분 2차 연도인 거를 계산하라고 하면 맞습니다. 2022년도 2차 연도거까지 들어온 것까지 계산을 하면 지금처럼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난이도는 지금 실적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지금 첫 해 거를 낼 거냐 아니면 두 번째 해 거를 낼 거냐 그게 달라지는 부분. 됐을까요? 그래서 요거 설명은 한 번은 보여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시험에서는 이 문제를 잘 안 내서 내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내는 문제면 잘 안 틀리죠. 근데 자주 안 내거든요. 그러면 우린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감가상각비 계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5천 원 빼시라고 했으니까 9만 5천 원 가지고 무엇한다?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9만 5천 원을 가지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9만 5천 원 그리고 곱하기 3 나누기 6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여러분?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첫 해의 감가상각비는 47,500원. 그러니까 정액법보다 크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정액법이 정률과 이중체감과 연수학계법하고 비교했을 때 모두 다 어떻더라? 모두 다 작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액이 항상 가장 작아요. 네, 첫 해를 비교해보면 항상 작습니다. 첫 해를 비교해보시면 자, 그럼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회계 처리했겠죠. 그럼 그게 재무상태표에 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래서 10만 원에서 47,500원을 빼면 장부의 금액은 얼마가 된다? 52,500원이 나오게 되죠. 그럼 두 번째 해인 2022년도에 상각을 또 합니다. 그러면 95,000원 가지고 계산하는 건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95,000원 우리 곱하기 자 역순을 쓰라고 했으니까 2 그리고 연수 합계를 내라고 했으니까 6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 감가상각비는 31,666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썼던 47,500원에 31,666원이 더해지면 우리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71,166원이 되겠죠. 회계 처리하고 들어오실 거니까. 그래서 결론 장부 금액은 28,34원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해도요. 계산을 하시면 우리 95,000원 곱하기 1 나누기 6, 결론적으로 나누기 6 값인 거죠. 그러면 15,834원이 나와집니다. 그럼 전해 감가상각 누계에 쌓아놨던 79,166원에 15,834원을 더하면 우린 감가상각 누계액은 95,000원이 돼요. 그래서 장부의 금액은 잔존가치인 5,000원만큼만 남습니다. 그리고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에 대한 변화를 보면 첫 해에는 크고 그 다음부터는 점차적으로 줄어들죠, 여러분. 그리고 잔존가치만큼 남겨지는 그래프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냥 비슷한 그래프가 나온다. 그래서 옆에 숫자를 하나도 안 써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체감 잔액이라고 얘기했었던 정률, 이중 체감, 연수학계법은 그래프가 비슷하게 그려집니다. 숫자만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생산량 비례법은요. 일반적인 기업에선 저희 쓰질 않습니다. 그럼 생산량 비례법은 누가 쓰느냐? 광업을 하는 회사들이요. 여러분 광업이 뭔지는 아시죠? 우리 왜 채굴업 하신 분들, 석탄을 캔다, 옥도를 캔다,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채굴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산량 비례법을 써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땅속에 얼마만큼 매장되어 있는지를 본인들이 측정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계 하나를 사면 이걸로 캐는데 얼마만큼 지금 매장되어 있다고 보여지니까 요거 매장한 거 뭐 채굴할 때 이 기계를 쓸 거야 라는 예상치를 뽑고 그게 추정 총 생산량이에요. 그리고 내가 생산한 양에 비례적으로 무엇하겠다? 기계 장치를 감가상각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광업에서 대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세법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업이라고 한다면 네가 상각 방법을 결정할 수는 있다. 그럼 신고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신고를 안 했다라면 광업은 무슨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 생산량 비례법으로 해야 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신 게 좋죠. 내가 생산량 비례법을 안 쓸 거라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업무적으로 좀 따져보셔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자, 계산의 공식은 어떻게 되신다? 우리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시고요. 단존가치를 빼시고 그리고 나서 추정 총 생산량 분의 단기 생산량만큼 안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리고 그래프로 보여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재무상태표에 기록이 됩니다라는 건 보여드려도요. 그래프는 왜 못 보여드리냐면 자, 아직 계산은 안 했지만 나와져 있는 감가상각비를 보면 첫 해에는 28,500원이에요. 두 번째에는 38,000원이에요. 세 번째에는 다시 28,500원이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들쑥날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액법은 직선의 형태로 나온다. 그리고 체감 잔액은 이렇게 내려오는 하얀 곡선이 된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지만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들쑥날쑥이에요. 그래서 무슨 부분을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 왜 제가 모든 조건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비용을 많이 계상하고 싶을 때 첫 해 상각비를 뭘 적용했을 때 상각비가 가장 크다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생산량 비례법은 아예 도입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량 비례법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그재그 그래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첫 해가 무조건 크다. 두 번째 해가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첫 해가 작고 두 번째가 크고 세 번째가 작았다가 네 번째에 다시 커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래프의 변화를 추이하진 않습니다. 네, 그게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계산을 또 해볼게요. 자, 취득원가 10만 원에서 잔존가치 5천 원을 빼시면 우리 상각대상 금액은 얼마가 된다? 9만 5천 원. 자, 그러면 그 9만 5천 원을 가지고 계산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9만 5천 원에 우리는 나누기 얼마가 돼요, 여러분? 100이고요. 그리고 실제 생산한 양인 300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곱하기 300을 먼저 할게요. 그리고 나누기 1000을 뒤에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서 감가상각비는 28,500원이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2021년도 재무상태표는 10만 원에 감가상각 누계액 28,500원이 기록이 되면서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된다? 7만 1,500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해에도 감가상각을 해야죠, 여러분. 두 번째 해인 2022년도에는 우리 생산량이 400이었네요. 그러면 9만 5천 원을 가지고 계산하시는 거니까 9만 5천 원 곱하기 400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누기 얼마 하시면 된다. 1000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38,000원이 나옵니다. 이것도 또 회계처를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비 38,000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38,000원. 그러면 전년도에 감가상각 누계액 쌓아가지고 왔던 28,500원에 38,000원이 더해져서 우린 감가상각 누계액이 66,500원이 됩니다. 그러면 10만 원에서 66,500원 빼시면 장부 금액은 33,500원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에는 지금 생산량이 첫 해인 300하고 동일해 여러분. 그럼 감가상각비도 동일하게 28,500원이 나오겠죠. 그럼 전년도 66,500원이라는 누계액에 회계 처리에서 28,500원이 더해지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95,000원이 되고요. 그리고 장부의 금액은 잔존가치인 5,000원만큼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기록상을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변화 추이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누구는 생산량 비례법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교재 몇 페이지 보시면 95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팁박스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에 따른 각각의 특징이라고 해서 표현해드린 부분. 자, 정액법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봤더니 우리 내용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래프를 그려보니 직선의 형태를 띠더라 라는 것 때문에 직선법이라고 하더라. 자, 이거의 특징은 뭐다? 매년 정액으로 가치가 무엇된다? 감소된다. 그래서 우리 첫 해에도 3만 원, 두 번째에도 3만 원, 세 번째에도 4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체감상각법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체감상각법은 누가 있었어요?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이런 애들이 있었죠. 자, 그들의 특징은 뭐다? 내용연수 초기. 대체적으로 여러분 1차 연도예요. 1차 연도.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다른 거와 비교를 해봤더니 무엇 되더라? 과대 계상이 되더라. 그러면 우리 비교를 해보면 정액법은 여기 아래쪽에 있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 1차 연도만 볼게요. 자, 정액법의 1차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였다? 31,667원. 자, 그런데 정률법은 얼마였었다? 정률법은 우리 63,160원. 이 교재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중체감법. 자, 두 배수하는 이중체감법 같은 경우는 66,666원. 자, 그리고 연수학계법. 우리 내용연수 합을 내서 계산하는 방법. 자, 연수학계법은 우리 첫 해 얼마였냐면 47,500원. 자, 그리고 우리 또 있나요? 생산량 비례법. 근데 여러분 생산량 비례법은 따지지 마시라고 했죠. 왜냐면 실제 생산한 양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비교는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정률법부터 어디까지 연수 학계법까지가 체감상각이잖아요. 그럼 이 체감상각에 대한 부분을 지금 들어가서 봤더니 여러분 지금 정액법하고 비교해 봤을 때 초기의 감가상각비가 다른 것보다 크게 계산이 되는 효과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과대 계산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서 보수주의 배웠던 거 기억해요? 보수주의. 이런 보수주의가 의미가 뭔가요? 재무 구조를 튼튼하게 가자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비용이 발생이 될 소지가 있다라면 크게 잡고 수익은 줄여 잡아라. 이런 얘기였었죠. 그래서 이익을 적게 계산하는 방식. 그게 보수주의였어요. 그럼 보수주의는 머릿속에 가져가실 건 비용을 무엇하겠다? 크게, 과대하게. 그러면 내가 보수주의를 적용하는 회사이다. 그럼 여러분 정액법을 써야 되겠어요? 정률법을 써야 되겠어요? 정률법을 써야 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생산량 비례법은요. 생산량에 비례해서 가치가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 자, 초기 감가상각비 크기 비교라는 건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이에요. 동일했을 때 정률법 또는 이중체감법이 가장 크게 감가상각비가 계상이 되고 그 다음 연수학계법, 그 다음 정액법 순으로 등장이 됩니다. 근데 시험은 이 두 가지 비교를 가장 많이 물어보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실 것. 정률이 정액법보다 무엇하다? 초기 상각비가 크다. 근데 감가상각이 완료된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떤 방법을 적용하든 같다의 의미로 가져가시라. 그래서 이거는 초기 상각비만 비교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가상각도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실무자들은요, 아, 감가상각 방법이 뭐가 있어. 그리고 프로그램 입력하면 이렇게 나왔어라는 걸 그냥 따라가고요. 계산을 손으로 잘 안 해요. 필요한 경우들이 아니면 대체적으로 계산 안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감가상각이 왜 어렵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기계적으로 그냥 기계에다 입력하고 무었다는 거예요. 아, 금년도 상각비가 5천 원 나왔구나. 그럼 그 5천 원 그냥 회계 처리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계산기를 눌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막 공식을 외워야 된다는 것도 배웠는데 실무자들은 공식을 아예 거론 안 해요. 프로그램 그게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계산했던 금액이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프로그램 입력해서 나오는 상각비랑 동일해요, 여러분. 네, 세법과 회계의 계산 공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누굴 진행할 거냐면 우리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